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적인 추세를 놓고 보면 항상 주식은 물가나 예금 그리고 부동산 같은 집값보다 더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심지어 코스피도 그렇습니다.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 1986년부터 2017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3.2배 상승하는 사이에 정기 예금은 8.0배 증가했고 서울 아파트는 14.5배 상승, 코스피는 22.2배 상승했는데요. 그런데 이 주식시장 안에서 수익을 내기 정말 어려울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것인데요. 인덱스 펀드 창시자로 불리는 존 보글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라는 책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수수료를 최소화하면서 궁극적으로 상장 주식을 모두 소유해서 장기로 가져가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그의 투자 철학 아래에서 만들어진 투자 상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지난 2017년 주주 서한에서 미국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을 위해서 동상을 만든다면 반드시 존 보글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또 아내를 위해서 미리 써둔 유언장에도 내가 죽고 나면 재산의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투자했을 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시장을 이해하는 방법들 또 아이디어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주식심화론 오늘 첫 번째 주제, 우크라이나 리스크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코리아 PDS의 유태원 실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크라이나 사태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충돌할 가능성 때문에 많은 원자재 가격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국제유가가 지금 석 달 연속 양봉을 내면서 간밤에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95달러 선을 진입하면서 100달러 선이 이제 코앞에 있는 상황인데요.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브렌트 같은 경우는 서원물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배럴당 한 96불대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연초 대비 한 22%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기습 공격할 수 있다는 명확한 발표 이후에 지금 일간 가격으로 한 3%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측에 따르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베이징에서 지금 진행 중인 동계올림픽 기간을 포함해 언제든지 기습 공격할 수 있다. 그렇게 밝힘에 따라서 지금 지정학적 위험 리스크가 더욱더 좀 크게 올라가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더군다나 그 IA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지난 2월 석유 시장 보고서에서도 오페크 플러스의 일단 생산량 부족 징후가 악화되고 있다. 그런 경고성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재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 2014년 9월 말 이후에 지금 7년 5개월 내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친환경으로 가게 되면서 이런 석유 정제 시설의 증설은 제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점도 오펙 플러스 국제 에너지 기구의 전망에서 오펙 플러스 쪽의 동향을 봤을 때 그렇다라고 전망을 하는 그 자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자재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백워데이션 현상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원자재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선물이면 미래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높게 거래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백워데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백워데이션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인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사실 예상외로 지금 더딘 회복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지금 증류, 연료유 쪽 관련된 수요가 급증을 해서 지금 7주 연속 미국 내 원유 재고 자체가 지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미국의 석유 시추공수 자체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상 대비 기대보다는 좀 더딘 공급 확대를 나타내고 있어서 현재 미국 원유 재고량은 직전 5년 동기 대비 지금 최저치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워데이션이 그렇게 심한 상황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특히나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령과 같이 해서 천연가스와 이런 석탄 가격도 역시 석유 대체 수요가 한 10만 배럴 정도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 상승을 더욱더 상승 압력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유가, 천연가스,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도 역시 선물과 현물의 백어데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오늘 또 관련주가 장 초반에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유가 공급 차원에서, 원유 공급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일단 유가 자체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또 원유의 공급이 타이트할 가능성 때문에 100달러의 돌파 가능성도 좀 엿보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원유 공급이 늘어날 만한 여지와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느 정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이 좀 증가될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쪽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동맹국 간의 일단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 자체가 한 7천에서 8천만 배럴 정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자체가 타이트한 석유 공급의 여건 다소 좀 누그러뜨릴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역시도 지금 춘절 이후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늘어날 여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미국의 셰일 생산 증가가 시추 건수 자체가 이렇게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제한적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일단 이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타이트한 공급 여건 자체가 아무래도 유가 상승은 지금 지지하고 있고요. 특히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점진적인 증산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펙 플러스에서는 2월 달에 지난 40만 배럴 정도 추가 증산을 좀 결정을 했고요. 6월 말까지 어느 정도 보상 기간을 연장한 보상 메커니즘과 어느 정도 적합성 준수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조에 따른 오펙 플러스의 회원국들 자체가 올해 석유 수요량 자체가 1억 8천만 배럴로 전망함에도 불구하고 2월 이후서부터는 점진적인 증산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다소간의 해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과거에 있었던 리비아 쪽의 석유 수출에 어느 정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고, 나이지리아에서도 원유 생산을 재개하고 있고, 또 카자흐스탄의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에 따라서 석유 수출이 좀 재고가 된과 동시에 미국 원유 재고가 지금 8주 만에 처음으로 일정 부분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동안의 재고 감소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우려와 이러한 서방 국간의 핵 협상 난항 등으로 인해서 당분간 원유 가격의 변동성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유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유가 공급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략 비축유, 미국, 또 미국 동맹국, 중국, 전략 비축유의 방출 계획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오펙 플러스의 추가 증산 등의 이슈에 따라서 공급이 늘어날 만한 그런 여지는 있는 상황인데요. 천연가스 쪽도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 교역량 가운데 25%를 차지하는 천연가스 대국입니다. 이게 유럽에 미치는 영향이 일단 좀 굉장히 컸었는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내에 들어오는 천연가스는 어느 정도 한 달 정도의 좀 인터벌을 갖고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과의 좀 시차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임팩트 효과는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천연가스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온난한 겨울 기후, 특히 유럽 지역의 생각보다 겨울 기온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주요 수요처인 난방 수요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남에 따라 좀 천연가스 가격은 오르진 않았습니다. 지난 7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할 경우에는 노스트림 2, 즉 지금 현재
그 작년도 말에 러시아 쪽에서 지금 독일 쪽에 연결되는 가스관 자체가 좀 완공이 됐는데 그 이상 더 이상 취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었었고요. 이는 결국에는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가 일단 전 세계 특히 유럽 지역의 천연가스 수급 대란을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상재가 돼 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일단 유럽 지역의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천연가스의 선물 가격이 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지금 오히려 유럽 대비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쪽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최근에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하지만 이번 2월달 이후에 결국엔 3월 이후서부터는 천연가스 재고 비축이 들어갑니다. 일단 현재 재고 자체가 부족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노스트림2의 어떤 진영학적 긴장이 좀 커진 상황에서 특히 최근에 풍력 발전도 바람이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소한 것도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좀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내에 관련된 영향 자체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한 달 정도의 조정 후에 시차에 의해서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지역의 겨울 기후가 지금 따뜻한 상황이어서 천연가스에서 가격 급등 현상이 크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에 미국 쪽에서 독일과 회담한 이후에 이 노드 스트림 2가 더 이상 없다라고 또 강경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일촉즉발인 이 침공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또 유럽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이슈가 또 한 번 부각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고 상황들 계속 좀 지켜보시고요. 자, 러시아 리스크를 좀 더 보자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밀, 옥수수 이런 곡물들의 수급에도 또 차질이 생기면서 에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료 가격이라든지 사료 가격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러시아발 이와 같은 리스크가 오히려 그 곡물 시장 가격에 대한 가격 상승의 압력뿐만 아니라 어떤 변동성 자체 크게 확대할 것에 따른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그 곡물 같은 경우에는 대략 영양소 자체 크게 세 가지, 질소, 인, 칼륨이 보통 그 비료의 세 가지 요소인데요. 특히 이 질소 부분이 사실 천연가스에 함유된 그 수소와 어느 정도 그 고압의 촉매 반영을 해서 암모니아를 생산해서 사실 질소를 생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료 생산 자체가 결국에는 단위 면적당 비료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곡물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와 같은 질소 생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천연가스 시장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와 같은 지정학적인 이슈와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 지역의 어떤 풍력 발전 가동률의 저하 그리고 탄소화에 의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특히 유럽 지역의 각국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지난 2016년 이후부터는 사실은 에너지 메이저사들이 이와 같은 천연가스 자원 개발을 충분하게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실질적인 비료 생산에 필요한 질소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 특히 밀 생산량 수출에서 사실 러시아가 한 18%, 우크라이나 같은 한 12%를 차지하는데요. 이와 같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발 리스크가 커질 경우에는 소맥 수출이 제한이 됨에 따라 전반적인 곡물 가격이 연쇄적인 가격 상승 압력이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천연가스 상승에 따른 비료 가격의 상승은 곡물 재배에 대한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 쪽 리스크를 바라봤을 때는 곡물 가격에 대한 리스크 부분을 굉장히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원자재를 지금 보시는 전문가들이 곡물 가격을 가장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곡물 가격이 결국에는 물가,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금리 인상 부분과 같이 결부돼서 물가적인 부분이 각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관리 포인트이기 때문에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물 생산 지역,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밀 수출 5위 국가이고요. 그런데 이런 곡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료의 원료가 되는 것이 또 천연가스에 있는 소재입니다. 질소인데요. 따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충돌을 하게 될 가능성 때문에 관련한 그 곡물 가격의 상승 가능성, 그리고 천연가스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탈탄소의 움직임에 따라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원자재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높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런 에그플레이션을 유발할지 여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원자재 시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 가능성으로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지표를 체크포인트로 보면서 이 상황을 지켜볼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증권 시장에서는 그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 부도 위험을 가리키는 CDS 프리미엄 추이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원자재 시장에서는 지금 체크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주한 그 원자재 품목이 아니라 일단 빅스 지수와 같은 어떤 위험 지수와 특히 오히려 러시아 쪽이라 한다면 러시아 루블화 환율 쪽도 같이 비교해서 보신다면 어느 정도 좀 사전적인 선행 지표로서도 시장을 좀 모니터링 하실 때 즉시적인 거 판단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루블화의 동향은 최근에 어떤가요? 루블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루블화 환율 자체가 많이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가격에 대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환율적인 부분도 각국의 주요 정책과 같이 해서 비교해 보신다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까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리스크 전쟁에 대한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단 현재 어느 정도 각국의 그 대사관이나 그런 철수를 하고 각 국민들에게 그 워닝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예년에 비해서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알려져 있는 침공 날짜는 16일로 나와 있고요. 무력 충돌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확률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무력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또 원자재 시장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도 확인해봤습니다. 체크 포인트로는 빅스 지수 그리고 루블화 동향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밤에 미국장에서 빅스 지수는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탐욕과 공포 지수라고 하는 그 CNN 머니에서 나오는 투자 심리 지표를 보면 현재 두려움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장의 투자 심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주식심화론 두 번째 주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실적에 따른 주가 변동성, 대응 전략은? 실적과 주식시장의 주가 변동성, 연관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지점장 연결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적에 민감한 장세가 미국장에서도 펼쳐졌었고요. 지금은 또 이제 전쟁 리스크가 좀 더 시장의 주목거리가 되고 있지만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또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실적이 좋다고 했을 때 주가가 오름세를 보인다는 건 긍정적인데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어떤 추세적인 상승으로까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해운주 같은 경우도 실적도 좋았고 전망도 좋지만 지금 아직은 추세를 변화시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적에 따른 주가 움직임 현재 시장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네. 앞서서 전쟁 리스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쟁 리스크라는 단어는 너무 자극적이고 또는 주가의 방향을 해석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전쟁이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진 사례는 지금까지 크게 없었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도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갈수록 심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게 일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줬을 뿐이지 이 추세적인 경기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금 전쟁 리스크라는 워딩은 좀 시장의 공포심을 더욱더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왜 이런 리스크 때문에 주가 시장이 빠지는지부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단순히 전쟁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이라는 우려 때문에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유가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가속화된다라면 시장이 실적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보다 더 급속도로 돈이 회수될 것,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시장이 빠지는 것이지, 만약 이러한 현상이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그냥 단순히 20년대 초에 있었던 그런 내전 수준에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게 전쟁 리스크라고 일컫는 것보다는 과도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결국 그 본질은 이 주가와 실적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 경기와의 상관관계가 더 중요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지난주에 금요일에 그 우리 장에는 또 그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세계 대전에 대한 언급까지도 사실 하긴 했었거든요. 강대강으로 지금 좀 대립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16일 전후로 해서 시장은 이 부분을 어쨌든 굉장히 주의 깊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무력 충돌 가능성이라고 완화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일단 물가 부담 그리고 긴축에 대한 부담감들, 특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물가가 자극되고 있다는 점, 이게 시장의 큰 부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4분기 실적 그리고 지난해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주가 반응들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사실 다른 시간을 통해서 저희 주식심화론에서 4분기 실적 시즌 어닝 쇼크가 좀 많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었거든요. 실적과 주가의 움직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가가 좋아도, 아니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더라도, 또는 예상치를 충족하거나 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높은 수준의 좋은 실적을 기록해도 주가는 빠지고, 실적이 더 안 좋으면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몇몇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오늘 후성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595억, 약 600억 수준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났을 해가 18년도 396억이거든요. 거의 영업이익의 그 최고치가 400억도 못 넘는 수준이었는데 이를 200억이나 뛰어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4분기만으로도 300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는 정말 장사를 잘했던 한 해의 영업이익률과 거의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 3%, 4% 정도 상승하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5%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신성통상 또한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일본 불매 운동을 통해서 반사 이익으로 실적이 계속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한데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높았던 점도 부담이고, 또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마이너스 15%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런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5%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반면에 예상치보다 더욱 안 좋은 악화된 쇼크를 발표한 KCC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 정도의 높은 이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적뿐만 아니라 이 실적으로 연계되는 수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주 산업 같은 경우에 수주는 미래 이익이기 때문에 이 수주의 사이즈에 따라서 주가는 분명히 오르내림을 반복하는데, 전일 이렌텍 같은 경우 대규모 수주 공시를 했습니다. 약 3,700억 정도. 시가총액이 4,000억인데 3,700억 정도의
수주를 공시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규모의 수주를 내보냈는데요. 하지만 전일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수주 이후에 다소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내 하락하면서 어제 종가는 마이너스 11% 마감을 했습니다. 분명 선반영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좋은 실적, 좋은 수주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미리 올랐던 부분도 있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았음에도 호실적을 미리 반영을 못했음에도 호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하락하고 또는 이 호실적이 예상됐거나 또는 컨센서스 충족이 예상됐는데 그 충족치보다 못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크게 매를 맞는 이런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엄청난 수주가 이렌텍에 있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락하면서 마감했다는 게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주가 반응들인데요. 이렇게 시장의 물가 부담이 높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투자 심리와 수급에 대한 문제라고 봐야 될 것인지 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이 시점에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은 전혀 없을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두 종목도 사실 실적이 놀라운 수준이긴 한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니 좀 황당한 수준이죠. 황당하죠. 네. 황당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불만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선반영이나 수급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이런 독특한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인정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해석하려면 결코 그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억울하고 좀 하소연을 하고 싶죠. 하지만 반대로 시계열을 길게 보면 2년 전만 하더라도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상승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더라도 살짝 주가가 빠졌다가 다음 분기 내년은 좋을 거야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살짝 하락했다가 다시 재차 강세를 보이는 정말 좋은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시장에 지금 2년 뒤에는 후폭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는 이 경기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항상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를 부정하는 것보다 이를 인정하고 학습하고 향후를 예상해 보는 게 더욱더 맞는데요. 뭐냐면 제가 항상 이 방송 때마다 강조를 드리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매번 우라가미 구미호의 주식 4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결국 시장은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그리고 다시 유동성 장세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리 2020년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죠. 이때는 경기 침체나 위기로 인해서 당장의 기업들과 경기의 실적은 안 좋지만 연준이라든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지금은 실적을 부진하지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어닝 쇼크를 발표하지만 주가가 굉장히 이 상승률이 좋았던 수익을 내기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기가 바로 유동성 장세입니다. 지금 시장이 완전 반대 현상을 2년 전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유동성 장세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올해도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풀린 유동성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가 실적 장세입니다. 이때는 기업들의 실적은 가파르게 증가가 되지만 기업들의 실적의 증가되는 속도에 비해서 주가의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가의 상승은 유동성 장세 때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보이죠. 그리고 실적 장세 이후에는 역금융 장세가 진행되는데요. 역금융 장세의 특징은 지금과 같이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의 돈을 회수할 때 중앙은행이 시장의 돈을 회수하는 이유는 각 기업들이나 이제 국가가 자생력을 회복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할 때는 이 기업들의 실적은 아직까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에 비해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지만 주가는 빠르게 약세 전환을 하거든요. 이는
향후에 있을 유동성 흡수에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시면 종목별로는 굉장히 사연이 많고 억울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 유동성 장세 이후에 후폭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역금융 장세로의 진입 과정을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금융 장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 유동성이 회수되기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의 약세폭이 가장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금융 장세 이후에는 역실적 장세가 나타나죠. 역실적 장세는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실적이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역금융 장세에 비해서 다소 느리게 주가가 빠지는 현상이 역실적 장세에 나타나는데 결국 우리는 이 4개에서 지금 어느 시기인지를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또는 우리나라만의 수급적인 특성도 인정할 수 있지만은 큰 좀 안목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결국 현 장세가 어디냐 그리고 언제 다시 봄이 오느냐가 중요한데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로의 진입은 장단기 금리 차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 전일 같은 경우에도 10년물 국채는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2년물 국채가 가파르게 올라갔죠. 전쟁 때문에 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10년물 그러니까 경기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는데 2년물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40bp까지 축소가 되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60bp, 70bp 수준이었는데 지금 40bp까지 하락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40bp가 이 정도 수준에서만 받쳐줘도 괜찮은데 이게 역전까지 된다면 역실적 장세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지금은 다소 이 실적에 대비해서 조금 주가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실적과 주가가 상관관계가 낮은 시기일수록 실적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실적과 주가가 다르게 움직이는데 왜 실적이 중요하냐라고 질문하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시계를 넓게 봐야 됩니다. 20년도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들 그리고 20년에 정말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21년 초에도 마찬가지 현상일 겁니다. 그 당시 때 수익률이 좋아하셨던 분, 21년도에 수익이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시장에 진입이 정말 운이 좋아서 가장 코로나의 위기 때 운 좋게 진입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죠. 그 위기 이전에 이미 시장의 한 사이클을 겪어보신 분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낸 통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결국 지금의 이 사이클은 과거에 비해서 가팔라졌고요. 이 사이클은 또다시 유동성 장세를 불러올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때문에 그 유동성 장세 봄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생존 그리고 현금 그리고 내가 안전한 주식으로 대피해 있다 보면 다시 한 번 더 그런 봄이 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가진 않지만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안전판, 바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빠지는 종목들을 보면 다소 아쉽고 내가 왜 실적을 봤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는 이 전반적인 4개의 현상인 거고 결국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현재는 위기냐 아니면 경기 순환 중의 일부냐를 판단했을 때 저는 위기보다는 아직 경기 순환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오판을 해서 이 역금융 장세에서 시장의 체력에 비해서 많은 돈을 회수해버린다면 이는 순환이 아닌 위기로 넘어갈 수 있지만 과거에 연준이 그런 오판했던 사례가 있고 지금은 금리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이 연준의 대차 대적표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는 연준이 분명 이 장단기 금리 차를 의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장단기 금리차가 정말 0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보여진다라면 그때는 다시 연준이 유동성 장세로 넘어갈 가능성, 그리고 시장의 이 유동성에 대한 코멘트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는 과거와 같이 우리가 연쇄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기업들이 도산하고 또는 경제 주체가 힘들어질 그런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PBR 밸류에이션에서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무리한 트레이딩은 자제하되 견디면 분명히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역금융 장세 그리고 역실적 장세가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와 이 가장 큰 차이점은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 같은 경우에 이 20일 이동 평균선이나 볼린저 밴드의 중심이 이 지지선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더라도 재차 상승하는 이런 우상향을 보여주는데 역금융 장세나 역실적 상세에 들어가면 이 이동 평균선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20일 이동 평균선이나 또는 이 중간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이 지지선보다는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저항을 맞고 하락하고 반등을 했다가 저항을 맞고 하락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펼쳐집니다.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올라간다 싶을 때 매수를 하면 다시 한 번 더 저항선에 붙여서 내려오고 또는 과하게 내려왔을 때 겁나서 주식을 팔아버리면 이내 반등을 해버리고 다시 사면 이 저항선에서 막혀버리는 이런 이 역매매가 자주 발생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과하게 빠졌을 때 사고 그리고 올라간다 싶을 때 파는 이런 트레이딩을 하지 무리한 트레이딩을 한다게 되면 다음에 봄이 왔을 때 굉장히 현금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요. 결국 이런 공포가 과할 때 사고 이제 다시 간다 싶을 때 팔아야 되는 이런 코멘트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이건 저는 방송용 또는 교과서적인 얘기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자제하면서 이게 경기 순환이냐 위기이냐를 판단하면서 다음 유동성 장세 정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내기 그런 좋은 장세를 이제 인내심 가지고 기다려야 될 때 무리하게 시장에 싸우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 있지만 경기 순환의 과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좀 좋은 종목을 싸게 잡는 거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여전히 더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얘기해 주셨고요. 실적 시즌의 분위기를 놓고 장세의 계절을 알 수가 있군요. 현재는 역금융장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은 좋아도 주가는 빠르게 약세로 전환되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국면.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이벤트는 그냥 쉽게 보아 넘길 그런 이벤트는 아니었습니다. 역금융장세에 진입한 모습이고요. 역실적 장세에 진입하는 시그널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파악해 주셨습니다. 자, 아까 잠깐 지금 시장에 대응하는 대응법에서 생존이 우선이다, 현금이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무리한 트레이딩 하지 말자라는 점, 그에 앞서서 안전한 주식으로 피신하자라는 언급도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안전한 주식은 어떤 주식이라고 판단하실까요? 결국 실적이고요. 돈을 잘 번다라는 것은 피어 그룹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 PER 밴드가 있죠. 반도체나 화학이나 철강, 인터넷 기업들이 보여왔던 PER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정말 위기 때는 7배, 8배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높을 때는 11배, 12배까지 이렇게 높게 가기도 하는데, 그 과거의 히스토리컬 PER 밴드에서, 높지 않은, 중간과 하단 사이에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익으로 현금을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정체되어 있지만 반대로 이런 실적들을 가지고 주가가 싼 상황에서 더 추가 하락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익 면에서 내년에 이익 추정치가 급격하게 빠지지 않으면서 현재 주가 레벨이 히스토리컬 이 중간 하단에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물론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번에 이런 이 매크로 변수들이 위기 국면으로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을 자제하자라는 것은 그런 종목을 무리하게 사지 말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종목들이 시장 리스크 때문에 빠졌을 때 펀더멘탈 대비해서 싼 건 알겠는데 그 순간 판단으로 인해서 매도 버튼을 우는 방어하지 말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 가운데 한 가지만 질문 잠깐 드려볼게요. 책벌레님께서 결국 지금 물린 사람들은 몇 년 기다리라는 이야기 같네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답변 주시죠. 과거에는 이런 유동성 장세, 이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이런 사이클들이 작게는 3, 4년, 4, 5년 이렇게 길게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변수 때문에 급격하게 주가가 빠졌고요. 코로나 이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도, 18년도에 이 18년도 말 19년도쯤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돈을 풀면서 급격한 유동성 장세가 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유동성 장세가 보통 이 2년, 3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한 번에 크게 이 자금이 풀렸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역금융 장세가 와버렸습니다. 과거 사이클에 비해서 점점 사이클의 이 폭이 짧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 과거에 비해서 이 폭이 짧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도 빨리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올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을 주고 올지, 얼마나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거는 다 마찬가지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굉장히 이를 비관적으로 보고 무리를 했을 때 이 유동성 장세가 왔을 때 내가 견디고, 그리고 그 유동성 장세에서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요. 이 주가를 매도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끝이 안 보일 때, 그리고 위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를 때 보통 매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위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때, 이 위기라는 건 제가 이 시장이 빠지는 악재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다 알고 있을 때 그 끝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고, 결국 중요한 건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에 진입이 할 거다, 그리고 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은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이는 악재 또한 시장이 선반영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향후에 조금이라도 더 연준이 이런 이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반대의 움직임, 이 회수하려는, 조금이라도 정치하려는 유동성 장세에 조그만 시그널을 보인다라면 그거에 대해서도 시장은 분명 선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비관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 이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조금 악재가 아닌가, 조금 불리한 위치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우리가 앞으로 감내하고 겪어야 될 것들 때문에 현재는 좀 더 인내가 필요한 국면이고요.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실적과 현금 흐름, 기업들 잘 살펴보면서 또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점장님 고맙습니다. 주식시마론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물가 자극이 상당히 되고 있고요. 공급이나 지정성 리스크 말고도 또 미국 쪽의 수요 역시도 또 굉장히 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부분, 미국의 임금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저점 테스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양대지수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장중 고점을 기록하면서 1,200원 선 부근에 육박했습니다. 1,199원 90전. 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오늘 부양책이 나왔던 중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고요. 종목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고 또 이 시간을 잘 보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바닥이 어디서 나올지도 많은 분들이 이번 주 또 주목하실 것 같은데요. 계속 토마토TV에 함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